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트렌드 코리아 톡톡입니다. 우리는 매일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사는 행위를 넘어서 때로는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명품 소비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백화점 오픈런 현상과 럭셔리 브랜드 열풍 뒤에 어떤 소비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까이톡에서는요, 문지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는 소비자 심리를 연구해온 신한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문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슷한 가방인데 어떤 건 30만 원이고 어떤 건 1000만 원이고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명품 가격 차이는 결국 무엇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명품 가격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비슷한 가죽 가방인데 왜 하나는 30만 원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일까요? 사실 이 질문의 핵심은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겉으로 보면 가방이라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럭셔리 브랜드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럭셔리 브랜드는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생산을 제한하기도 하고 특정 제품의 경우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만 먼저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그 제품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특별한 자산처럼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징성인데요. 명품 가방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신호가 됩니다. 어떤 브랜드를 들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가 그 소비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취향을 나타내는 사회적 신호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리인데요. 럭셔리 브랜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역사, 장인정신, 패션하우스의 문화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만들어온 세계관, 즉 역사를 구매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30만 원과 1000만 원의 차이는 가죽이나 바느질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만들어낸 의미의 가격, 의미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 이제 명품 가격이라는 것은 희소성, 상징성, 스토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백화점 앞에 오픈런 현상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도대체 소비자들이 이렇게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오픈런은 단순히 인기 상품을 사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일종의 소비자의 심리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인간은 두 가지 감정이 매우 약합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이고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예시로 매장 직원이 오늘 이 가방은 3개만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소비자는 그 상황을 경쟁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여기에 직원들이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더하곤 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다음 입고가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멘트를 더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는 소비자에게 시간적인 압박을 만들게 되고 지금 사지 않으면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보통 소비자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서 구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이 현상을 불안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불안 마케팅은 소비자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 또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감정을 만들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 마케팅에 낚인 소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맨 것들은 굉장히 큰 유행이 되곤 하는데요. 유명인의 영향력은 소비자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네, 현대 소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상징 소비인데요. 상징 소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기 위해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드래곤이나 블랙핑크, 제니 같은 글로벌 셀럽이 특정 가방을 들고 나오면 그 제품은 일종의 문화적 상징이 됩니다. 이때 소비자는 가방을 구매하면서 단순히 물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셀럽의 이미지, 그리고 그 셀럽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함께 소비한다고 느끼곤 합니다. 여기에 희소성이 결합되어 또 언제 다시 구매할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지갑은 더 쉽게 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결국에는 연예인과 함께 소비를 한다 이런 착각이 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때는 명품을 사서 되팔면 뭐 돈을 번다, 리셀이 돈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왜 명품을 하나의 투자 상품처럼 여기는 걸까요? 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명품 소비로 직결되면서 명품을 구입해서 되팔며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명품 리셀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고 또 일부 인기 제품은 실제로 가격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전체 시장을 보면 대부분의 제품은 구매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변에 중고 명품점을 몇 군데만 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명품조차 몇백만 원의 감가가 이미 발생한 채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일부 가격 프리미엄이 붙었던 시기, 그 시기와 일부 제품에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을 보고 명품을 사면 마치 투자 자산처럼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것을 환상 마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안 마케팅이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감정을 만든다면 환상 마케팅은 지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수 있다. 나중에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소비자는 더 쉽게 지갑을 열게 됩니다. 네, 저도 환상 마케팅의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는 로고가 잘 보이지 않는 이른바 조용한 명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럭셔리 소비 트렌드 어떻게 방향이 변화할까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특히 극상위 소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명품, 이른바 로고리스 명품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고가 크게 보이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로고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제품, 즉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그러한 제품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상위 소비층의 차별화 욕구입니다. 명품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로고가 크게 보이는 제품은 더 이상 상징성이 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오히려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그래서 상위 소비층은 오히려 로고가 없는 제품을 통해 자신들의 취향과 수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셀 시장의 변화입니다. 최근 리셀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로고가 크지 않은 로고리스 명품 제품에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로고가 크게 보이는 제품이 인기를 얻었다면 최근에는 로고가 보이지 않는 제품에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럭셔리 소비는 얼마짜리 가방을 들었느냐보다 어떤 취향과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고급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소비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MZ세대에 대한 질문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2030 젊은 세대의 명품 소비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과거 세대랑 비교한다면 어떤 명품 소비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2030 대학생 또는 이제 직장인들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명품의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증가하다 보니 지금부터 미리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소비 심리를 처음부터 가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네, 이와 같이 명품 소비 심리는 불안 마케팅,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그런 심리와 환상 마케팅, 지금 사두면 나중에 점점 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오늘
네, 이야기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오늘은 명품 소비 열풍 뒤에 이제 숨겨진 소비의 진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명품의 가치는 제품 자체보다 희소성, 상징성,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현명한 소비의 출발점은 결국 자신의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인터뷰였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문지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환율 얘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1,550원 넘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공항 환전소에서는 달러 환율이 1,60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환전소에서는 달러 재고 부족으로 환전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는데 이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나쁜 건지 또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0원까지 치솟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항 환전소에서는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달러를 사는 가격이 1,600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같은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도 더 많은 돈이 들게 됐고 해외 직구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너무 올라 계획했던 환전 금액을 줄였다는 여행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번 환율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을 꼽았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나섰고 주식을 팔아 확보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달러 수요를 키웠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은 현재 환율 수준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린 상황은 아니라며 일시적인 현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물가일 때, 고환율일 때 반가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으로 해칭하시는 그런 분들도 반가울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 명동 환전소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가 있어서 한국 여행과 쇼핑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에서 생활비를 송금받는 유학생들도 같은 금액을 받아도 더 많은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들 역시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IMF 외환위기 때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고환율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에게는 위기의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를 넘고 있고 외국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은 순대외 채권국 상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외환 위기보다는 고환율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될 경우 원유와 식품 원재료 수입 비용이 늘어나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에 환율이 높은 것 자체보다도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이렇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가 있다며 외국인 자금 흐름과 국제 정세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6.3 지방선거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30 세대의 반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선거 행정 논란을 넘어서 청년 세대의 어떤 공정성과 기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불편을 겪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고 설명했지만 선거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만큼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직후 선거 관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네, 근데 그 특이한 것이 특히나 2030이 유독 반응이 거센 것 같은데 SNS 보니까 3만 명 결집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PD들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단순한 정치적 반응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표는 국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참정권인데요. 2030 세대는 입시와 취업,
부동산 시장을 거치며 공정한 절차와 기회에 민감한 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역시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입니다. 네, 청년층의 경제적 현실이 사실 이번 현상을 이해하는 배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청년층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39세 이하 가구주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주거비 부담은 크게 늘었습니다. 또 과거처럼 취업 후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산 형성을 형성하는 경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의 공정성과 제도 신뢰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긴 어떤 의미 짚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넘어 청년 세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절차,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인데요. 경제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만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항과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인천공항이 이번에는 AI 산업기지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항과 AI 연결관계 설명해 주시죠.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초 공항 AI 혁신허브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6천억 원의 규모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로봇과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관련 사업을 직접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첨단 기술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제 공항이 미래 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항 안내와 보안 검색, 수화물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로봇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첨단 기술을 실제로 시험하고 적용하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변화는 최근 인천시가 그리고 있는 미래산업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국이죠. 인천시의 경제정책, 인천시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은 그동안 항만과 공항, 송도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민선국이 인천시는 여기에 AI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더해 첨단 산업 도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류와 바이오 중심의 성장 전략에 AI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접목해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결국 인천이 물류도시를 넘어서 AI 산업도시로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의 변화는 단순한 공항 개발을 넘어 AI 산업 경쟁 시대에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경쟁력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재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지역 소멸은 한때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상가는 비워지고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인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역을 떠나는 걸까요? 오늘은 지방 소멸 문제를 경제와 일자리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기업과 금융권, IT 기업, 스타트업 등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회와 높은 임금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면 지역의 소비가 줄어들고 또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식당과 카페, 마트와 병원 등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신규 채용도 함께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일자리가 부족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방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업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관련 업계자료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수주 호황을 맞고는 있지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과 전남 지역 조선업체들은 생산 현장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부 조사에서는 조선업 미충원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선업이 장기간 침체를 겪는 동안 숙련 인력이 업계를 떠나게 됐고 또 청년층 역시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좋은 수도권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면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위기만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북 의성군인데요. 경상북도가 추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은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청년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 공간과 주거, 문화시설, 일자리를 함께 지원하며 지역 정책을 유도했는데요.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이 사업을 지방 소멸 대응 모델로 육성해 왔으며 실제로 청년 창업과 지역 정착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일자리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첨단 산업이 지역 일자리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등이 있는데요. 충북 청주와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에는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철강 산업 중심 도시에서 배터리 소재 산업 중심 도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 인력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원격 근무 문화 확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서울에만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기업에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정책보다 또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도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일자리는 사람이 결국 일자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지방의 미래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김은경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서울 오세훈 시장의 5선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향한 서울 민심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선거 결과로 보면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원하는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 혜택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정부는 현재 보유세와 공시가격, 양도세 재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시장의 반발이 커질 수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표심에서 눈길을 끈 건 젊은 층의 표심이었습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들이 커지면서 공급 확대 기대가 이제 청년층의 표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성과금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돈의 흐름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두 회사가 올해와 내년에 지급할 성과급은 최대 180조 원, 여기에 사내 주택 대출까지 포함이 되면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 금액과 맞먹는 규모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수혜자가 30대에서 40대 실수요층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180조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과 가까운 경기 남부권에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화성 동탄은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실거주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광교와 분당, 용인, 평택 등 주변 지역까지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이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성과급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그대로 시장에 관련 흘러내릴까라는 것도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결국 이번 성과급이 수도권 전체를 흔드는 태풍이 될 건지 아니면 경기 남부권에만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시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허가 가능 여부부터 또 필요한 절차까지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네, 국토부가 AI 기반 인허가 서비스 개발에 나섰는데요. 토지 정보를 입력하면 개발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데 2027년 하반기 전국 서비스가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땅을 개발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여러 행정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인허가 허가 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용지 전용이나 건축 허가, 공장 설립은 200여 개의 법률과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 절차도 수십 개에 달해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가까이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AI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미리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맞춤형 행정 서비스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국토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AI가 국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새로운 민원 서비스로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해드리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요즘은 사진과 영상, SNS 계정, 온라인 쇼핑 기록까지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 공간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 이후 남겨진 온라인 자산들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실제로 남겨진 계정이 해킹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가족들이 고인의 사진이나 기록을 보존하고 싶어도 접근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자산과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유산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유산 관리자는 온라인에 남겨진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고인의 SNS 계정이나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자료, 온라인 금융 서비스 내용 이력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데요.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활동 기록이 개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과 함께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유족과 상담을 진행한 뒤 디지털 자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후 서비스별 정책과 관련 법규를 검토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데요. 특히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온라인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 서비스는 해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관련 전문 기업과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상속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할 디지털 자산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진이나 이메일 정도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구독 서비스 이용 기록과 가상자산,
AI를 활용해 생성한 콘텐츠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이 남기는 온라인 기록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유산 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한데요. 또 상황에 따라 법률과 상속 절차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유족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감 능력과 상담 역량도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자는 온라인 시대의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중한 기록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남겨진 재산이 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기록도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기록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떠나더라도 디지털 공간에는 수많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기록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보호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 디지털 유산 관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규리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가성비의 대명사로 통하는 다이땡의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이땡의 대항마로 편의점이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가 10대와 20대를 고객으로 타깃으로 해서 화장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3,000원대 균일가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성비를 추구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3,000원이라니 정말 파격적인 가격인 것 같긴 한데 이거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긴 합니다. 이 피부에 닿는 건데 괜찮을까요? 네, 제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제조사와 손잡았다고 합니다. 전용 브랜드를 론칭했는데요. 이때 브랜드 신뢰도는 가져가되 중량을 줄이거나 패키지를 단순화해 가격을 3,000원에서 5,000원대로 낮추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출시 직후 품절 대란이 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수준 품질의 가격은 다이땡이다. 소비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특히 여자들은 갑자기 또 걷다가 급하게 화장품 필요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편의성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우리가 화장품을 사는 올리브땡이나 다이땡의 경우 전국 매장 수가 각각 1,300개에서 1,500개 정도 되는데요. 반면 프랜차이즈 편의점 4사는 전국에 5만 곳이 넘는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집 앞은 물론이고 퇴근길이나 늦은 심야 시간대에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일석삼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품질, 가격, 그리고 편의성까지 정말 일석삼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편의점 이슈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편의점의 신선식품 코너 이야기인데요. 마트에서나 보던 양주의 영양부추, 경남 남해마을 같은 지역 특산물이 편의점에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유통업계의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지역과 경제를 합친 로코노미인데요. 편의점 업계가 지자체와 상생 협약을 맺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선식품과 간편식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의점 채소가 급할 때 비싸게 사는 임시 상품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제는 산지 직송으로 유통 마진을 줄여 마트보다 저렴하고 더욱 신선하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산지 직송에다가 마트보다 더 저렴하면 소비자들이 안 찾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편의점을 주로 찾는 1인 가구, 저 같은 2030 세대들이 더욱더 열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채소를 사게 되면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편의점에서는 한 끼나 두 끼에 먹을 양으로 소포장해서 판매하다 보니 실제로 2030 세대의 호응이 폭발적입니다. 한 편의점은 이러한 지자체 협업 농산물을 확대한 뒤부터 전체 신선식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단순한 편의 음식이 아니라 신선식품을 찾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물 채소를 넘어서 이색적인 가공식품이나 콜라보 상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울릉도의 섬 엉겅퀴를 활용한 울릉도 얼큰 해장국 라면, 김천의 호두를 활용한 호두마요 제육김밥 같은 간편식뿐만 아니라 남해 마늘 버터바, 남해 마늘 크루아상 같은 빵 디저트류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따르면 이런 지역 특산물 관련 상품의 누적 판매량이 벌써 35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350만 개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가는 또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좋고요. 기업은 차별화된 고품질 상품을 얻을 수 있어 좋고 또 소비자는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편의점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제철에 맞는 지역 특산물을 빠르게 발굴해 상품 라인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신선한 먹거리로 건강 챙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계속해서 요즘 제약 의료기기 시장도 덩달아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를 강타한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 마운자로 열풍이 불러온 뜻밖의 나비 효과 설명해 주시죠. 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 헬스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의 우루사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체중이 단기간에 급격히 빠지면 담즙 분비 이상으로 담석증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루사의 핵심 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이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담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우르사가 뭐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또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체성분 분석기로 유명한 다른 의료기기 업체들도 호황을 맞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들은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도 같이 감소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근육량이 얼마나 빠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병원에서 체성분 분석기를 도입하는 신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데요. 실제로 인바디는 올해 이제 일본계 매출이 6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면 근육 감소 말고도 뭔가 살들이 처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얼굴살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는 현상을 두고 위고비 페이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부 탄력을 리프팅해주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소비자들은 싸다고 사고 뭐 안 싸다고 사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행기 모드를 켜실 텐데요. 그런데 이 비행기 모드를 켜면 내 휴대전화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쓸정 시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비행기 모드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방해받고 싶지 않거나 조용한 환경이 필요할 때 비행기 모드나 방해 금지 모드를 쓰곤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기능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비행기 모드를 켜면 휴대전화가 이동통신망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게 됩니다. 전화와 문자 수신이 중단되고 모바일 데이터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이 외부와 소통하는 문을 잠시 닫아두는 겁니다. 반면 방해금지 모드는 통신 기능을 끄는 것이 아니라 알림 소리와 진동만 숨기는 기능입니다. 인터넷도 정상적으로 터지고 메시지도 그대로 도착하지만 화면을 켜기 전까지 소리나 진동으로 내 일상을 방해받지 않는 거죠. 즉 비행기 모드는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는 기능이라면 방해금지 모드는 연결은 유지한 채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 모드를 켜면 인터넷이나 무선 기능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 모드를 켜면 모든 기능이 꺼진다고 생각하지만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수동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항공기 안에서는 비행기 모드를 켠 상태에서 얼마든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역시 블루투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항공사들은 승객에게 왜 굳이 이 비행기 모드를 켜달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전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는 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전파가 쉼없이 기지국으로 오가기 때문인 건데요. 심지어 휴대전화는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기 위해 부지런히 전파를 보냅니다. 또 재밌는 건 이 휴대전화와 지상기지국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휴대전화는 기지국을 찾기 위해 훨씬 더 강한 전파를 뿜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신호가 잘 안 터지는 시골이나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가 유독 빨리 닳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기지국과 멀어지면서 내 손 안의 휴대전화는 기지국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파를 내뿜게 됩니다. 문제는 기지국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파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새해 첫날 새도지 명소나 콘서트장에 사람이 몰리면 전화가 먹통이 되듯 좁은 비행기 안에서 수백 명의 승객이 동시에 최고 출력의 전파를 내뿜으면 기지국의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초기 항공기 시대에는 이 강력한 전파들이 조종석의 민감한 통신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물론 현재는 항공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위험과 오작동의 확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업계에서는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오롯이 운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전히 비행기 모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상에서 충전기를 꽂고 비행기 모드를 켜두면 스마트폰이 전파를 찾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초고속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꿀팁도 있습니다. 무심코 눌렀던 비행기 모드, 내 배터리도 아끼고 모두의 안전도 지키는 기특한 기능이었던 점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죠? 이번 휴가철에 비행기에 오르실 때는 모두의 편안한 비행을 위해 기분 좋게 비행기 모드 버튼을 꾹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실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축제와 맛집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다들 여름 휴가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제주도나 부산 그리고 경주 매년 같은 곳만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 여름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여행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유명 관광지 대신 조용하고 로컬 분위기가 살아있는 소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트립닷컴이 분석한 2026년 여행 트렌드에서도 군산이나 통영 등 같은 국내 소도시들이 새로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올해 관광 키워드 중 하나로 체류형 소도시 관광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도시일까요? 유명 관광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작 쉬러 갔다가 지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도시는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예약 전쟁도 없고 지역 고유의 시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NS를 통해 현지인 추천 골목과 숨은 카페가 빠르게 공유되면서 이른바 언더독 여행지들이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여름 어떤 소도시들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4곳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강원도 동해시의 무코입니다. 오래된 항구마을과 감성적인 골목이 어우러진 곳으로 최근 SNS에서 일본 소도시 느낌이 난다며 입소문이 퍼지면서 빠르게 핫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논골담길 벽화골목과 무코 등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코스가 인기가 있고 항구 앞 횟집에서 즉석 화로회를 먹는 것도 무코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묘미 중 하나입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로 3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어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전북 군산입니다. 시간여행 도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근대 건축물과 골목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식 가옥이 그대로 남아있는 근대거리와
70년대 풍경이 살아있는 경암동 철길마을은 젊은 여행자들에게 레트로 감성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군산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먹거리인데요. 1910년부터 이어온 이성당의 단팥빵과 짬뽕거리 그리고 간장게장 백반까지 미식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남 통영입니다. 다도해의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국내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한려 해상국립공원이 한눈에 들어오고 스카이라인 루지를 타고 내려오는 코스도 인기입니다. 통영 여행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무김밥입니다. 작은 김밥에 꼴뚜기 무침과 깍두기를 함께 내주는 게 기본 세팅인데요. 항구 근처 오래된 식당에서 바다를 보며 한 접시 드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북 고창입니다. 갯벌의 고인돌, 선운사의 청보리밭까지 다른 데서는 따로따로 봐야 할 것들이 고창에서는 한 코스에 다 들어옵니다.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걷고 보고 먹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도시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더 좋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1박 2일 이상 묵고 가는 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느끼는 빨리 봐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다는 것. 그게 고창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렇게 4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비용이죠. 여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반값 여행을 활용하면 인구 감소 지역 소도시 여행 시 숙박, 식사, 체험 비용의 50%,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환급률이 70%까지 올라갑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니까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떠나도 좋고 둘이 떠나도 좋습니다. 사람에 치이지 않고 그 도시만의 속도로 걷는 여행. 올 여름엔 지도에서 조금 덜 알려진 곳으로 발길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오늘 함께한 얘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트렌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